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사 한병용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문제집으로 여러분 이제 수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 이론을 4회에 걸쳐서 기본 이론, 그다음에 심화 이론, 또 핵심 이론 이렇게 해서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됐고, 이론이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를 이제 문제로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 기본서 순서에 따라서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문제와 이론을 완벽하게 접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목 제목은 써드려야 되겠죠. 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는 과목인데, 요 문제집도 역시 기본서와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둘로 해놨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요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법령을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라는 부분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 이렇게 해서 세 편째가 이제 중개 실무가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약 한 3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중개 실무 파트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만일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8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8에서 30문제 정도가 나온다면은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적게는 6문제, 많게는 8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30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한 28문제가 나오고, 중개 실무 파트에서 8문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공인중개사 법령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해서 총 3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볼까요?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1장 총칙 부분인데요. 총칙 부분에서는 보통 적게는 3문제가 나오고 많게 나올 때는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칙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보는데요. 1절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인데요. 이 중개업의 연역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한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의 연역과 관련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최초의 독자적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부동산 소개업자는 객주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각회라고 할 수 있죠. 각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시작은 객주에서 시작했지만 소개업자로서, 즉 독립적인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소개업자로서의 최초의 부동산 소개업자는 각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회. 예. 2번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최초의 법규는 소개영업법이다. 아니죠. 소개영업법은 1961년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처음 만들어진 법이 소개영업법 1961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객주거간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객주거간 규칙이 되겠습니다. 객주거간 규칙은 1890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밑에 해설을 해서 밑에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은 각회와 객주거간 규칙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회가 최초의 독자적인 부동산 소개업자고 객주거간 규칙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객주거간 규칙, 이게 바로 최초의 독자적인 부동산 관련 법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최초의 법규는 객주거간 규칙이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1961년도에 제정된 소개영업법은 무자격제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에 허가제를 채택했다? 아니고요. 그건 신고제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업하겠다라고 신고하면 누구든지 다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채택했습니다. 허가제가 시작된 것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1984년부터 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4번이 나와 있습니다. 1983년도에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의 신고제를 채택했다 아니죠. 1983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 다음 년인 1984년부터 시행되게 된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의 허가제를 채택했습니다. 허가제.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2006년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었고, 또한 1997년 IMF 터졌을 때죠. 1997년 7월부터 중개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개업에 대한 연역에 대해서 중개업을 연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객주에서 중개업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각 회가 부동산 전문적으로 각회가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는 전문 소개업자가 되는데요. 각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객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의 중개업의 시작은 이건 이제 고려 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객주 밑에서 이를 도와주는 직원 중에서도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흥정 붙여주는 직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 시대 때 바로 각회가 되는 거죠. 각회. 이게 각회가 독자적인, 즉 이 객주로부터 독립적으로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중개업을 해주는 최초의 소개업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는 소개업자는 바로 조선시대 후기에 나와 있는 각회가 되겠습니다. 각회.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너무 많은 이제 각회가 등장하다 보니까 객주 거간을 좀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객주 거간 규칙이 되는데, 이 객주 거간 규칙은 대한제국 말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바로 최초의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최초의 법규가 되는 거죠. 최초의 법규하면 객주거간 규칙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되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 되는데요. 해방을 맞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르길 때까지 중개업에 대한 규제는 바로 신호등 체계로 바뀝니다. 신호등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신호등. 그래서 중개업의 규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 그 다음에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데, 신고제는 바로 1961년도에 시행된 소개영업법. 이 소개영업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단지 신고는 하십시오라고 신고제했어요.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1983년도에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1984년도 그 다음 년도인 198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허가제로 시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제는 IMF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 이때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고, 그리고서 IMF가 터지고 나서 1997년도 7월부터는 중개업을 하려면 이게 IMF예요. IMF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다 보니까 중개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전환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규제의 변천사는 신고제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중개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도 등록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정답은 5번이었고요. 한 장 넘어갈까요? 이 중개업에 대한 규제의 연역은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7페이지의 제2절을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법적 성격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보통 한 3, 4년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2번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요거는 이제 시험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으로 틀린 것은 나왔네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 분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맞죠. 3번 업무 정지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죠. 뭐 이쯤이면 이제 무슨 령 딱 나오면 벌써 답이 딱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걸 헤매고 있으면은 전혀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법령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외워두시라 했죠. 등사과 등록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 과태료 기준, 그리고 나머지 기준은 전부 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3번 업무정지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죠.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정답 3번이 나왔네요. 4번 자격정지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과태료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등사과, 그 외 나머지 기준은 싸그리 전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죠. 자, 그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볼까요?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제 이 3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인데요. 1번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 맞죠? 물론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도 하고 상법의 특별법이기도 하죠. 네. 2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성질을 갖죠. 맞고. 3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이것도 맞죠. 부동산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간에 체결된 계약이죠. 의뢰인 중개를 부탁하고 개공이 중개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동산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의뢰인과 개공은 전부 다 사인이죠.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을 사법계약이라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계약은 당연히 사법계약이죠. 사법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공법계약인데, 공법계약은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을 공법계약, 그렇지만 사인끼리 체결된 계약은 사법계약. 중개계약은 의뢰인이라는 사인과 개업공인회사라고 하는 사인 간에 체결된 사법계약 맞지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제가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의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다. 맞죠? 법률행위란 계약이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즉 개공의 중개행위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보조하는 사실행위 맞죠? 그래서 5번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이다. 아니죠. 민사중개입니다. 개공 자신은 상인이겠지만 개공이라는 상인이 중개할 때 그 중개를 받는 대상자는 상인이 아니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중개해주죠. 이것이 상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중개하는 것을 우리는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그럼 상사중개는 상인을 대상으로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 민사중개란 상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 따라서 부동산 중개는 거래 당사자인 상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중개하므로 무슨 중개? 민사중개에 해당되겠죠. 결국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거기다 별표를 이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인데요.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possib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죠.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쉽게 나왔는데 이 지적 목적을 한번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틀리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성국, 세 글자를 외우더라 그랬죠. 전성국, 즉 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쭉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으로 묶은 것은 기억번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틀렸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이에요.
규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 들었어요. 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리얼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이것도 없지요. 미음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요건 있지요. 결국은 기업번에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미음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두 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요. 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해마다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별표를 3개 해놓으시고, 그 중에서 6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6번 문제.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요? 기억번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들렸죠?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죠. 결국 행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야 하는 거지,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은 중개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게 하려면은 기억번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 됩니다.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 수행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수행 못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맞게 하려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해야지만 맞겠죠. 네.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들렸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업으로가 빠져서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제외한다 가로 닫고 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일단 가로 내용부터 틀렸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가 들어가 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읍번을 볼까요? 비읍번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지요? 요거 하나가 맞습니다. 결국은 옳은 것은 비읍번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과거에는 용어의 정의 자체를 문제를 많이 냈지만 최근에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을 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7번 문제가 오히려 시험 출제는 더 잘 됩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 요 세 가지 형태에서 올해 꼭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7번, 8번,
9번 세 문제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7번부터 볼까요? 별표 2개 놓으세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지요? 예. 니은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맞지요?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전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지요. 그러니 법계공의 사원임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맞지요?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맞지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는 전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건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건 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는 전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 법계공에 소속된 자건, 공인중개사로서 공계공에 소속된 자건, 공인중개사로서 부계공에 소속된 자건 전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리을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업이 되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보수를 받아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옳은 설명 전부 해당이 되죠. 기억 니은 디귿리을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맞지요? 지상권을 중개하는 것도 중개요. 법정 지상권을 이전하는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도 전부 다가 중개에 해당하겠죠. 예. 그래서 중개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8번 문제에서 중개라는 것은 알선하는 것이죠. 알선하는 건데 뭘 알선한 거냐? 권리의 득, 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되도록 알선하느냐 했었죠. 그래서 권리에서는 물권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채권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물권으로서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및 이전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죠. 특히 지상권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도록, 즉 법정 사건을 이전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되겠죠. 예. 또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근저당권 이거를 이전하도록 알선하는 것, 설정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죠. 그뿐만 아니라 저당권 중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법정 저당권을 양도, 즉 이전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는 거죠. 또한 유치권 중에서도 유치권을 이전하도록, 즉 양도, 유치권 양도 이전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겠죠. 그렇지만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 동산질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니라 그랬죠. 공인중개사법상 중에는 부동산을 전제하는 거지 동산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산질권을 설정하거나 동산질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지 않다 했었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으로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차권을 중개하거나 또는 환매권을 알선하거나 이런 것도 다 중개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유치권 이런 것을 이전 알선하는 것도 다 중개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동산질권은 아니다. 채권 중에서는 임차권과 환매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나왔지요. 자, 2번 8번의 2번 지문.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한 번 건물 매매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본다? 볼 수 없죠.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없죠.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해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보지 않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라는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우리나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틀렸죠.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전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요.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 뒷집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들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이와 같은 고용인은 확인 설명 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이란 정확한 정의를 하려면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해야지만 맞겠죠. 결국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것도 맞지요. 3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맞는데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예요. 소속된 자입니다. 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등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자지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이자가 포함되죠. 맞지요? 5번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예. 자, 10번 문제도 볼게요.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이 되지요. 맞죠?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중개업입니다.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할 때 금전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지요. 옳은 지문.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도 중개하지 않았는데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면 이를 담보 제공하여 돈을 꼬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맞죠? 3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맞죠? 아무리 변호사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먼저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일단 취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으로서 실무교육도 미리 받아야 되고, 사무소 건물 확보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려도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등록 기준 적용받습니다. 맞는 거고요. 4번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죠. 맞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처벌의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5번 질문처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만 했거나 또는 보수를 달라고 요구만 한 것에 그쳤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도 아니죠. 그러니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보수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등록 중개업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틀린 것은 5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죠. 당연히 중개 업무 보조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 맞지요. 그래서 문제가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는지 용어에 관련된 설명을 물어봤는지 해서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으면 법대로 알아두시고 설명을 물어봤을 때는 그 뜻이 맞느냐 틀리냐, 그 설명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개공의 소공은 그 법개공의 중개업무 당연히 보조할 수 있다. 왜? 소공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당해 개공의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죠. 맞고.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했었죠. 맞죠? 매매 계약 중개하는 것도 중개요.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요. 환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요. 다 중개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다 중개에 해당합니다.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영업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죠. 오로지 부동산 중개업만 하는 것도 중개업이요. 예를 들어 식당을 하면서 또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또는 이사업체를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동산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네. 틀린 거 답 3번 나왔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맞죠? 아무리 자격을 취득했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옳은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해야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5번 중개보증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의 중개보증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되죠.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중개보증이 자기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름을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를 바로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죠. 그래서 보존이 설령 개공을 대신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 등 서류에 중개 보존을 개공인 것처럼 이름을 기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맞는 설명.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중개 및 중개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개공이 아닌 자의 일어생 중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공이 아닌 자가 한 번 중개해도 됩니다. 보수받아도 됩니다.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예. 자, 2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유형 등
등 유형물의 대가, 영업상의 노후 등 무형물의 대가, 이를 우리는 상가권리금이라고 하죠. 상가권리금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 중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이 법상 중개에 해당하려면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대상으로 거래를 알선해야지만 중개가 되는 거예요. 권리금에 대한 알선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알선을 하더라도 이 법에 규정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상가 건물에 대한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네. 상가는 중개대상물,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4번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임대차만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중개대상물인 토, 건, 입, 공광에 대해서 다른 건 중개하지 않고 임대차만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네. 5번 중개의 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담보물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은 포함되지 않죠. 그렇지만 중개의 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결국 틀린 것은 아까 2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알선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자, 13번 문제 볼게요. 중개 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기억번 동산질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죠. 부동산을 전제로 한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고 동산을 전제로 한 권리는 중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니은번 광업권의 독립적인 이전도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광업권은 이거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권리죠. 이 같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광업권의 독립적인 이전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식에 대한 권리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실황권, 공업소유권, 특허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는 저당권 설정은 중개 대상이 되겠죠. 예. 리얼번 법정지사권 이전도 중개대상 권리가 되겠죠. 미연번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는 유치권 이전도 중개대상이 되겠죠. 그럼 결국 중개대상의 권리는 디귿번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는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리얼번 법정지상권 이전, 미연번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는 유치권 이전 3개가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14번 문제가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실까요?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판례 태도 중에서 틀린 것은 기억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에서 결정한다. 아니에요. 이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은 중개 행위자가 진정으로 거래를 알선 중개를 하려는 자기의 주관적인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회 통념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의사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회 통념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중개 행위에는 개공이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해 가는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역시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우리는 단독 중개라고 하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계급과 같이 중개하는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독 중개뿐만 아니라 공동 중개도 중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니은번은 맞습니다. 디귿번 중개 의뢰인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중개 의뢰인에 포함되죠. 맞죠? 만일 아파트를 팔겠다는 본인이 와서 중개를 의뢰하면 그 본인도 의뢰인이지만 본인의 부인 즉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와서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 하면은 아내와 남편은 남이니까 대리인이 되겠죠. 대리인이 와서 중개할 때 이 대리인의 중개행위도 의뢰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와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 와서 중개를 의뢰하더라도 대리인도 의뢰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리을 번 부동산 중개업무는 기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이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이 하는 행위는 전부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무도 역시 개공이 중개업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에 규정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미음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지요. 이는 자기가 직접 찾아온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죠. 임대차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이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건 문제는 틀린 거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틀린 것은 결국은 기역번과 미음번 두 개가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특히 등록증 미음번처럼 14번의 미음번처럼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남의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 사무소에 찾아온 사람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계약을 한 것이지 중개를 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지요. 왜?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번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요. 중개업 중에서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죠. 중개업은 등록한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업 두 가지가 다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사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사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 것도 역시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상가에 대해서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이죠. 따라서 특정 부동산만을 알선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이요. 특정 거래만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역시 중개업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역시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결국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행한 자가 의뢰인과 약정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맞지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무등록 중개를 한 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지급 약정은 사회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라고 했었죠. 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4번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중개의 목적, 중개의 의도, 태양에서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중개의 형태, 그 다음에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맞죠? 3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맞죠? 무등록 중개를 한 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한 번 어쩌다 중개한 것은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죠.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무등록 중개를 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4번 질문,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하거나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보수 안 받았으면 아무리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거나 요구해서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4번이죠. 5번,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변호사 업무에 수반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맞죠? 중개업을 하려면 변호사라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변호사가 자격도 없이 변호사 업무에 수반하여 중개업까지 수행했다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는 것이죠. 예. 처벌된다. 맞습니다. 결국은 틀린 것은 4번이었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의 답은 이제 4번이었는데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17번부터 출발하는데 쉬었다가 연속해서 풀어볼까요?